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하락을 기대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 오늘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인덕원 퍼스비엘 분양, 요즘 많은 논란이 있죠. 이 분양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요즘 기존 주택이 많이 상승하면서 재개발 입주권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투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월 23일 멤버십 영상에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3연속 금리 동결이에요. 채권 전문가 89%가 예상했던 거 시장 전망과 일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 성장률 올해 1.7%였는데 2월 전망에서 1.6으로 좀 낮췄거든요. 이번 전망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자,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 지금 2%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침체가 올해 예상이 된다고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기관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자, 물가 전망도 변화가 됐습니다. 2월 전망에서는 2023년 물가 3.5%, 내년의 물가 2.6%를 봤는데, 5월 전망에서는요, 2023년 전망은 동일한데 내년 전망이 2.4%로 낮아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성장률은 더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은 더 낮아졌어요. 한국은행이 그냥 낮춘 게 아니라 무엇인가 확신이 드니까 수정을 했겠죠. 야,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전망도 같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연말에는 금리 인하 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기자간담회였어요. 자, 핵심만 요약드리겠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고점을 물어봤더니 금통위원 6명 모두 3.75%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 이제 4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3.75%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굉장히 의외였던 게 4월에 취임한 박춘섭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굉장히 비두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마저도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문제가 된 것은요,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품목인데, 2월 한국은행 근원 CPI 전망이 2023년 하반기에 2.4% 그리고 연간으로 3%였는데 이번 근원 CPI 전망이 바뀌었어요. 2024년 하반기에 2.4가 아니라 2.9%가 되고 2023년 연간으로 3.3%네, 현재 4% 물가 수준에서 굉장히 천천히 낮아질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만약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지금 가공식품이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이고 개인 서비스가 6.1% 상승이거든요. 근데 석유류 제품이 마이너스 16.4%로 전체적인 헤드라인 CPI를 낮추고 있는데, 얘가 계속 낮아질 수 없는 게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3월달 3분기부터는 그 기저효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낮아진 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가공식품과 개인 서비스는 그대로 남아있네. 그러면은 야, 하반기부터 물가가 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창용은행 총재는 헤드라인 CPI는 전망치에 부합하는데 근원 CPI 하락이 더져서 이것은 진짜 물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원 CPI가 안 낮아진다면 이것을 잡기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에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 3%의 물가로 갈 가능성은 더 명확해졌다. 문제는 3%까지 가는 건 좋은데 우리의 물가 안정 목표제인 2%까지 간다는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2%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를 낮춘다고 했는데 금리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내려야 하지 않나요? 자, 이창용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이유로 IT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경기 회복 지연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IT 부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성장률은 1.8%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저하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경기가 괜찮아질 거란 패턴은 그런 전망은 유지를 하는데, 다만 원래는 3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거로 예상했는데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로 1분기 정도 회복 시점이 지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만 심각하게 일어나는 침체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요 선진국의 예상 성장률 올해 1.3%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한국 성장률 1.4%예요. 뜯어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의 성장률은 수출이 회복돼야 되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있지 않냐? 시장에서 하반기의 개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내년 물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 그 내면을 뜯어보면 성장률은 나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원 물가는 안 떨어져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 긴축을 고민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호주가 10년속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4월 4일날 3.6%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했었거든요. 이때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 금리 고점이다, 더 안 올릴 거다 예상했는데 그 다음 달에 금리를 깜짝 올려버려요. 자, 전문가 30명 중 21명이 예상했는데 금리를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왜 올렸냐? 물가가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한 것을 보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서서히 떨어지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든 거죠.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청용 총재가 경고를 했습니다. 뻥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 다 조사해 보면은 10명 중 절반 정도는 4분기 인하 가능성, 다른 조사 보면 거의 60%가 4분기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인하한다는 전망이 거의 9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감이 높아 있었고 그것이 채권 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발표만 놓고 보면요, 그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거죠.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근원 CPI의 전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물가 지표가 나올 때마다요, 이 근원 CPI,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품목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나올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창용 총재는요,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연내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이제 FOMC 멤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왜 이창용 총재가 왜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확신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300bp 인상 효과를 지켜볼 때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0.5% 추조금리에서 단숨에서 300bp 3%포인트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가 지표, 그 중에서 가공식품이나 서비스 요금 같은 거 수요가 줄어든 것을 보려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C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어느 순간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통화정책 변화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불안정 요인도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금융시장이 높은 금리에 문제가 된다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장담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더 지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날 한국 부동산원에서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거의 1년 만이죠. 서울 지역이 0.03%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통계는요, 저는 그냥 참고용만 하거든요. 지금 5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이제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한국 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는 이미 1월 달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월 달부터 반등세가 나타났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좀 금리 인하 전까지 보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더 못 오르는 어떤 벽에 걸린 것처럼 못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합 수준으로 가다가 겨울이 맞물릴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겨울에 써진다 말씀드렸죠. 1년 중에 가장 집값이 쌀 때가 언젠가요? 1월달, 2월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월달에 내 집 마련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겨울 방학 때 금리가 높은 수준이 되면 다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겨울 방학 때는 왜 기회가 많나요? 입주 물량이 많고요. 세입자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한정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더라. 그럼 갭 투자자들은 빠른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매가 많이 나오고요. 그때 금리 수준이 높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올해 1월, 2월 같이 대폭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금리 수준, 현재의 금리 수준이 겨울방학까지 이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려면요, 부동산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 모두 수록해 주었습니다.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